안 적어주려고. 이거 괜찮아. 아무거나 줘. 내가 밀렸기 때문에. 밀리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물이 흐르는 거야. 아, 이쪽에 앉으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미인이라서 거기 하나 봐. 일부러 이쪽으로 다 모아놨어요. 미인들 이리로 와. 미인들 이리로 와.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층 스터디 시작하고요. 뭐 주변에 시험 보신 분도 없으신가요? 어려웠다고 하던데. 난리 났더라고요. 네. 민법 남들 되게 같지 어려웠다고 않던데. 하던데. 국민청원을 한 대나 하고 그 정도로 어려웠대요? 그렇게 말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우리 인원이 되게 많았대요. 네. 그래서 최고. 어렵게 냈나 봐. 한 30만 명 갔다 왔는데. 어쩌냐. 나 친구 봤거든요. 맞아. 시험 치료 올까봐 어제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이따 보자 그랬는데 어떡하냐. 오늘 오시는 분도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 그렇구나. 청원할 때 가야 되겠네요. 다시. 네. 청원하면. 아, 청원할 정도였구나. 근데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시험이 참 저희도 엊그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라요. 벌써 1년인데 이거 어떻게 1년 전 안 먹어요. 참 이제 수평현실은 그 시험 메포리 며칠 전에 공유중개사협회에서 기사를 또 띄웠더라고요. 연간 공유중개사가 3,000명으로 제한하자고. 네. 글 올라온 게 벌써 처음에 붙기 전에는 쉽게 해달라고. 붙고 나면은 바로 말 바뀌어. 풀리자 그러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저번 스터디 때 얘기 드린 것도 있긴 한데요. 오늘 한 번 더 이제 오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저희가 11월 11일 날 종강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그 방문관에 이성원 교수님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이성원 교수님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4시간을 풀로 하진 않으실 거고요. 한 2시간 정도 하시는데 아마 주제는 일단 제 지금 궁금해하시는 9.13 정책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아마 좀 세법 선생님이시니까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난 스터디 때 못 오신 분들도 9.13 정책에 대해서 여기 스터디에서 대단한 거 안 했어요. 대단한 거 안 했고 저희가 해드린 거는 뭐 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세율이 얼마나 바뀌었고 그건 알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큰 흐름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요렇게 어떻게 바뀌면 좋겠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성원 교수님 오시면 이제 구체적인 거 이제 그런 거는 아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확정되었고 또 그날 종강이니까 그날은 100% 디프리가 있어요. 네. 네? 오늘이 종강인 줄 알았어. 네, 그날 100% 디프리가 있으니까 그날 혹시라도 스터디를 못 오시더라도 가능하면 늦게라도 좀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2기 스터디는 제가 오늘 스터디 끝나고 11월 달에 지금 홈페이지랑 저희 그 블로그가 거의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밴드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9차부터 14차까지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목차가 있긴 한데 목차가 있기는 한데 있긴 한데 여기는 거의 뭐 핵심적인 내용들만 거기 들어가 있고요. 뭐 중간에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다 뺐어요. 웬만한 건 빠졌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제 실무에서 정말 이 정도는 한 번 더 기억을 꼭 하셔야겠다라는 것들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거 거의 한 스터디에 2개씩 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거 한 스터디에 2개씩 하면 안 되겠다. 내용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고 좀 난해한 내용들을 또 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전반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가세 묶어서 이거는 한 2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때 저도 이거 하면서 사실은 저도 강의하면서도 좀 헷갈렸던 게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한 두 번 정도 이거만 해야 되고 그 실무 공동중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거는 공부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실무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계약이랑 바로 직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거는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약간 쉽게 비교를 하면은 눈 뜨고 코 베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당할 확률이 무지하게 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례 정도만 아셔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뒤통수를 안 맞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금 사례를 사실은 제가 되게 좀 많이 좀 뽑아가지고 이것도 한 번의 스터디에서 다 몰아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중간에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부동산별 공략 특집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해서 5단계를 해서 다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그게 숙지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공을 하시거나 취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느 분이 어느 지역 가서 어떤 물건을 타겟으로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아파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원룸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빌라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공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이런 공략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경험상으로 오랫동안 경험상으로 지금 대충 분류를 간략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알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적응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1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사례를 좀 많이 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준비의 전문성도 한번 제가 강조했던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전문 중개사로서 좀 직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데 좀 하시자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었었고 이제 매매 상담이랑 이제 부동산 투자 상담 이런 것도 지금 거의 한 번에 다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금 한 번씩만 해도 한 4시간씩 해도 부족한 주제들인데 이것도 돼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3번부터 8번까지가 제가 스터디를 보니까 9, 10, 11, 12차인데 그때 받으신 자료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기억이 나시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아마 적을 게 많으시니까 그냥 빈 종이를 드렸어요. 적으시라고. 근데 아마 다 못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는 다 정리를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거랑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딱 필요한 것만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다 있으니까 그때 못 적으신 분들도 그 동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오늘 하시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 했던 거죠. 이제 창업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하실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 이제 맨 뒷장에 이제 최근에 기사 이제 좀 금융대사법이 좀 바뀌는 부분들하고 이제 발의 예정인 것들 그런 것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저희한테 별로 좋은 법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사들이 한 번 쑥 나오고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건 터지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희는 안 되죠. 저희는 공인중개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넣어드렸고 제가 추가로 이제 자료 오늘 또 이제 드린 게 이거는 다 이제 제가 강공사에서 뽑은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마 이것도 실무에 안 되시거나 관심이 없으셨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확률이 커요. 근데 이거 실무에서 이 정도는 기억은 못 하셔도 아 바뀌었더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한테 사기꾼이 안 되니까. 손님이 이렇더라는데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근데 이거 두 개를 제가 드린 거는 이거는 그냥 지금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거 법무부랑 거기 나와 그대로 뽑아드린 거니까 이거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번 뭐가 됐더라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그리고 종이를 혹시라도 이렇게 드리는 거 법무부 찍혀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그래서 제가 확정이 안 된 거는 이 종이를 안 드려요. 확정이 안 된 거는 그냥 스터디 뒤에 기사로 드리고 확정이 된 거는 항상 이 종이를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분리수단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뭐 오신 분들은 그 원본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뭐 아마 대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을 건데 사실 그 원본보다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 연락처가 훨씬 중요해요. 거기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실무에서 만약에 뭐 예를 종부세에 대해서 흔히 물어봤는데 막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옆에 물어봤더니 이 얘기하고 저기 물어봤더니 저 얘기하고 협회 물어봤더니 세무사 전화해보라 그러고 그건 답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서 친절하게 거기다가 담당 정책에 대해서 담당 연락처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다 드렸어요. 예.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 갖고 계시면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난해한 일이 생기시면은 거기에 전화하시면 제일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예. 여기저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기회는 제가 이제 올해는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들을 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의 스터디에 좀 길게 잡아서 사례랑 이런 거를 좀 많이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임대사업자. 사실은 임대사업자가 저희가 이제 9.13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었어요. 예, 이거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런 것도 생겼으니까 알아야겠다. 예. 근데 그 정도 개념이 있었는데 9.13 정책이 나온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일반 임대사업자가. 왜 그럴까요? 일반 임대사업자가. 일반 임대사업자를 저희가 해야 됐던 이유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업무용이잖아요. 이건 주거용이고 그러면 주거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뭐 빌라, 주거용 하는 거 모든 거를 포함할 거고요. 그리고 업무용은 흔히 우리가 아는 상가, 사무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딱 나눠지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피스텔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오피스텔은 사무실 상가처럼 일반적으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9.13 정책 이후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거의. 네. 이거를 할 이유가. 네. 그리고 지금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설명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거는 모르셔도 될 정도예요. 굳이. 네. 이거를 아셔야 되는 분들은 상가나 사무실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꼭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냥 오피스텔, 원룸, 일반 빌라 주택 무조건 다 이거를 보시면 되지 이제 법이 현재는 그래도 일단은 이제 이게 있다라는 거 알아야죠. 이게 변천사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이게 예전에 초창기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주택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있었지만은 얘는 아예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존재. 얘가 대세였어요. 무조건. 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얘가 대세였다가 얘가 살짝 나왔다가 얘가 지금 또 대세가 됐고 얘는 의미가 없어졌고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일단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 만약에 실무에 가신다고 하면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네. 주택임대사업자의 기본적인 절차라든가 이거를 하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랑 이제 기본적인 세제 혜택 정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9.13 정책에 대해서 대충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한 4, 5개월 만에 저 혜택을 확 다 없애버렸죠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도 없어요 지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취득세 감면하는 거 처음에 분양권 사실 때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혜택이 거의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 내년부터는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전에 한번 스텝 얘기 들었지만은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로 주택임대사업 접근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아주 간략한 비교만 한 건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세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아시다시피 업무용이고 주택은 당연히 주거용이고 주택은 당연히 전입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전입이 안 되죠. 그렇죠? 전입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틀린 점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똑같이 놨어요.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반 임대사업자 그냥 흔히 제가 상가라고 얘기할게요. 상가를 임대를 놓으시면은 내가 임대 놨어요 하고 어디 신고하셔야 되나요? 등록하셔야 되나요? 알려드려야 되나요 어디다가?
계약을 안 해보셔. 없어요 상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임대 놓으면 임대 놓은 거예요 그냥. 예. 임대 놓은 거고. 그리고 상가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양식은 있어요. 근데 필수 의무가 아니에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 지금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네. 이게 주택임대사업자처럼 필수로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발의가 돼서 올라가는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확정이 되면 또 한 번 더 이거 드릴 거고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라고 아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한 달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임대를 놓으면은 나라에 다 알고 있다. 얼마에 났는지. 거기에 받쳐 소득을 내라 무조건.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얘는 임대하면 알아서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써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하시게 되면은 구청에다가 물건지 거기 물건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내가 임대를 놨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그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두 개를 쓰세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일반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써요. 두 개를. 그래서 일반 임대 계약서는 그냥 진짜 법인하게 전입지가 확정돼 받는 거.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에 등록할 거. 그때 한번 질문이 오신 게 그러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하나로 쓰면 되지 않느냐? 뭐라고 계약서 두 개 쓰냐? 근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특약이나 이거 기타 내용을 넣을 내용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지 첨부를 해야 되고 또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중개업자들이 원래 하시던 게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 계약서 빨리 쓰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기존에 있는 양식에서 이름만 딱딱딱 집어넣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틀린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임대 등록을 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등록하러 가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나서.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하냐면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해요. 초본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세입자가 이 집에 진짜 계약을 한 거고 진짜 전입을 했는지. 그래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초본이 필요해요. 임차인,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제 집인데 제가 세를 놨어요 A한테. 그러면은 제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가져갈 때 필요한 게 A의 제 집에 주민등록 초본 전입이 되어 있는 초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본을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 초본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임대사업자에서 또 나눠지죠 두 가지가.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아파트.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은 초본 안 가져가도 돼요. 안 가져가도 주택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피스텔인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다 그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초본을 꼭 지참해요. 저 했는데 그 인터넷으로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초본 언제 하셨어요 그제? 5월이나 6월이나 그쵸? 7월 그때 했을 거예요. 저번에 스터디할 때 아마 13차 때 있었는데 스터디하기 일주일 전에 바뀌었던 법. 그럼 저는 없어도 되는데 한 그때는 거예요? 없었고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근데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막 갔는데 그때 설명 들었던 게 올해 이제 다른 저희 직원이 해서 갔는데 빠꾸를 받았어요. 초본 갖고 오라고. 그래서 초본을 팩스로 없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전화를 직접 해봤더니 바뀐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이제 초본 갖고 와라. 근데 이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더라. 근데 주택 외임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오피스텔처럼. 그런 경우는 초본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이제 서류가 하나가 더 필요하시고요. 어차피 이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그냥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모르면 구청을 2번 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밑에다가 그대로 적어드렸죠. 임대 등록지 물건지 구청이죠. 흔히 아는 저희가. 그리고 오피스텔은 초본이 꼭 있으셔야 되고 아파트는 상관이 없으시고 그냥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시면은 등록이 되세요. 등록도 안 하면은 또 과태료 나가서 이제 또.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게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좀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내가 상가예요. 상가를 이제 세입자가 임대를 놨어요. 예, 그러면 세입자가 거기다 사업자랑 낼 거니까 사업자 등록해야 되잖아요. 등록이나 이전이나 변경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 세입자가 그냥 여기 임대계약서 가지고 세무서 가서 내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예. 그런데 그리고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이제 상가를 제가 분양을 받았다. 예. 그러면 임대사업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무서 가서 예, 분양계약서 갖고 가서 사업자 내면 끝이에요. 그냥.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조금 틀려요. 예.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가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을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거예요. 예. 낼 거니까 제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불호구청 이제 불호세무서 예를 불호구니까 불호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세요 하면은 가세요 그래요. 구청으로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왜 그러냐면 구청에 가서 먼저 제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뭐 일주일 이내 3, 4일에서 저한테 통보가 와요 문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찾아가세요 하면은 그 등록증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세무서를 가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요. 예, 이게 틀려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이건 사실은 뭐 저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시행을 해보지 않으시면은.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도 보면은 다른 분들 이제 제 개업하신 분들 보면은 제가 도시형생활주택 하나 분양했는데 여기 제가 사업자 서비스 내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그냥 세무서 따라가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가면 이제 무식하다고 주인한테 혼나겠죠. 예. 왜 중개사가 지금 세무서 갔는데 세무서에서 구청 갔다 오라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구청을 먼저 갔다가 세무서로 가야죠. 예, 절차가. 네, 그런 절차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정도가 좀 헷갈리는 거. 그리고 이제 맨 밑에가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부가세 환급. 예, 사무실은 부가세 환급이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게 부가세가. 그리고 제가 부가세는 예전에 이거 스터디 할 때 부가세 정의부터 해서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또 끄집어서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픈 얘기니까. 예. 부가세는 건물에만 붙어요. 모든 건물. 예. 그리고 토지에는 붙지가 않습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붙는데 그것도 업무용에만. 예. 업무용에만 부가세가 환급이 가능하고 일반 주거용 부가세라는 게 환급이 없어요. 부가세 자체가.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이 있죠. 85%까지 아직까지. 이거 제가 3년 연장이 됐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들었는데 얘기를. 일선님 네. 제가 맨 처음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일반 임대 사업자로 내서 지금 네.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요. 네. 근데 아직 지금 10년이 안 되셨다. 내년 9월이 7 잔금 내는 날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그때 비율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죠. 부가세 그러면 토해내시면. 환급 받아는 거 토해내고. 토해내시면. 네. 근데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끔 지금 정책이 정책이 돼 흘러가는 있어요. 거라고. 지금 선택 여지가.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오피스텔을 예전에 분양팀에서 분양할 때 이거 제일 이제 여기 임대인들한테 사기를 많이 쳤던 게 금액 분양가가 1억이면은요. 1억이면은 분양팀에서는 깎아줄 금액이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어떻게 깎아줘요? 네. 깎아줄 금액이 없죠. 근데 이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낸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이 되잖아요. 네. 그럼 1억이라는 금액에 부가세 계산이 되거든요. 건물 분양에 대해서. 만약에 1억짜리인데 건물이 5천, 토지가 5천에서 1억이다. 그러면 토지는 5천에서 그냥 당연히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건물 5천에 10%가 부가세예요. 500이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사실적으로 1억을 주시면은 이 일반 임대사업자 내면 9,500에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팀에서 그거를 거의 많이 유도를 했죠 지금 예전에. 근데 이제 병님이 사실 정도면은 연도가 2년? 밖에 안 된 거죠. 예. 그때도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양팀에서 아무리 사기를 쳐도. 왜냐면 그때만 해도 취득세 감면이 처음 시작돼가지고 2년 전만 해도 취득세를 할인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감면은 되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많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분양팀 사람 저희도 공부를 등한시하면 잘 모르는데 분양팀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배운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만 하는 거죠 끝까지. 근데 이제 어차피 분양 잔금비 전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거 스토리지고. 그렇게 많이 진행했던 거고 일반 임대사업자랑 주택임대 사업자는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 기본은 아시는 거예요. 예, 그냥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실 거면은 세무서 공부를 하시고 네,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시고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시냐면요. 얘는 이제 앞으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 아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정책이 계속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양식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스터디 하면서 올해 2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양식을 갖고 가면은 다시 써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이제 기사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나 그런 데 들어가시면은 이게 공지가 항상 떠요. 바뀌면은. 기사는 잘 안 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절차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냥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는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어차피 저희가 일반 임대사업자가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주택만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가를 하셔야죠. 예. 매매도 하고, 예. 그렇죠? 분양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주 그냥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제가 부가세라는 거는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초 분양할 때만 가능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병희님이 얘기했는데 병희님이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 되고 부가세 한도를 받으셨어요. 오늘 잔금을 다 치렀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부가세 한도 받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병희님이 부가세 환급을 안 받고 그냥 정리하셨어요. 잔금을. 예. 근데 그 집을 제가 다시 사고 싶어요. 중간에. 근데 저는 일반 임대사업자 낼 거예요. 예. 그럼 저한테 부가세 환급을 저는 못 받아요. 예. 분양 때 안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가세는. 예. 환급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최초 분양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예.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가 제가 10%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 건물 금액의 10%. 건물 금액의 10%인데 만약에 그게 뭐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은 일반적으로 10년에 걸쳐가지고 연 10%씩 감가상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예. 이 계산은 저희가 못해요. 이걸 왜 못하냐면은 토지랑 건물이랑 아까 제가 1억을 예를 들었을 때 5천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10년 동안 1억 그대로 있으면은 저희가 하면 돼요. 근데 1억 그대로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해마다 뭐 땅값이 바뀌던가 건물값이 바뀌던가 뭐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년에 10%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산지 딱 1년 그날에 제가 팔 수 있을까요? 날이 계산해야죠 또. 그쵸? 네. 1년 며칠 만에 파는 경우가 있고 1년 몇 개월 만에 파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못해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계산해 주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매매가 되는 경우는 부가세 저희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포괄 양수 양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그렇게 계약이 진행돼가지고 부가세를 정산할 때는 세무서가 해요. 세무사가.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무사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A라는 상가를 제가 매매하는데 뭐 포괄 양수 양도로 부가세를 서로 환급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부가세 금액을 얼마인지 잔금일은 언제인데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세무사가 건물값 얼마, 토지값 얼마 해서 부가세 얼마 정확히 딱 뽑아줘요. 그럼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 없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10년마다 10%씩 감가상각. 그러면은 이거 하나 응용이 들어가면은 상가를 받은지 제가 산지 10년 지났어요. 그럼 제가 팔려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 10년 지나면은. 그래서 오피스텔도 해당이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차 된 게 많거든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집들이 많아요. 기존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10년차가 지난 오피스텔이나 상가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매 물건을 부동산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때 부가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어차피 있으나 사업자 내면 안 내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토해낼 것도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 물건을 제가 통화했는데 부가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괄양수량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얼마고 부가세 별도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거기서 짜증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금액만 알면 돼요. 10년 지난 거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이제 실무에서 저희가 알고 계시면은 실수는 안 하실 거고요. 아, 저기 네. 그러면은 그 10년 이내에 만약 팔게 되면 저 감가상각해서 이제 내가 토해낼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토해낸 거를 정부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서로 간에 계산하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아, 근데 매수인한테 줘야 될 돈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요 다음 장인가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면서 이해가 가시고.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10년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지만 10년 기간 이내에 만약에 매매를 하는 경우 부가세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게 포괄양수양도 계약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포괄양수양도 계약이라는 건 이제 그 조건에 보시면은 매수인이 일반 임대 사업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최초 일단 여기 매도인이 처음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가세가 계속 까지고 있어요. 10년에 걸쳐서. 근데 10년 안에 팔면은 그동안 까진 부가세도 있고 남아있는 부가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른 분이 내가 인수할게 사업자 내고 그럼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근데 그거를 포괄양수양도 계약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은 당연히 부가세를 서로 승계를 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당연히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죠. 일반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없다 매수인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제가 매도인이면은 그냥 매수인은 일반 임대사업자 안 내고 팔면 되고요. 제가 팔 때 저 팔고 나서 제가 남은 부가세 있죠. 제가 뭐 3년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7년치 70% 남아있잖아요. 네. 그 나라에다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매매 안 하겠죠. 포괄양수양도 아니면. 토해내면 아깝잖아요. 꽁도 나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부분 무조건 포괄양수양도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괄양수양도 계약을 예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헷갈리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나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피스텔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근데 상가는 100% 이거예요. 100%까지 아니라 99%. 상가는 99% 10년 안 됐으면은 포괄양수양도 계약이에요. 왜냐면은 상가는 왜 99%냐면은 상가는 주거용으로 쓸 일이 없잖아요, 거의. 무조건 업무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매도인은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가는 거의 99%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가 100%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상가 말고 아주 예외적인 게 오피스라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 말고 오피스.